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 사람이 쓴 한국 역사책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책 한 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키위랑 호주가자를 무슨 키위랑 호주가자 북 리뷰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키위랑 호주가자의 편집 의도와 방향이 맞아서 번외로 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다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마이클 펜브로크라는 사람이 쓴 Korea, Where the American Century Began, 한국, 미국의 세기가 시작된 곳,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녹음의 구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음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할 건데요. 전반부에서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American Century가 무엇인지, 마이클 펜브로크는 누구인지, 이 책은 왜 썼는지,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게 전반부고요. 후반부에서는 이 책이 이제 역사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20세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제가 3명을 선정하여 이 책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전반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 책을 지은 사람, 마이클 펜브로크라는 사람은 호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키위랑 호주가자에서 다루기에 편안한 것이죠. 55년도에 시드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8년 개띠들보다 3살이 많은 것이죠. 대학은 시드니와 영국에서 다녔고요. 이 사람이 현역에 있었을 때 직업은 법률 전문가예요.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 수프림 코트의 판사를,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최고 법정이죠. 거기에서 판사를 2010년부터 10년간 했고, 그러니까 낮에는 그게 직업이고 자기의 취미 생활이 책을 쓰는 것이어서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국에 대한 책이죠. 한국, 미국의 세기가 시작된 곳. 이 책이 2018년에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겠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려고 이 관련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미국 당연히 갔죠. 모스크바 가고, 뭐 기록이 많이 있는 영국에도 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압록강에서부터 판문점까지 여행을 했어요.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등등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책을 냈죠. 사실 출판사를 통하여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제가 하나 썼습니다. 책을 뭐 재밌게 보고 뭐 이런저런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답장이 오지 않을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녹음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호주 사람이 왜 뜬금없이 한국에 대해서 책을 쓰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게 납득이 돼요. 이 사람네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한국전에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보니까 17,000명의 호주 사람이 가서 싸웠고, 그 중에 340명이 사망했고 부상당한 사람은 1200명 이상이며, 그 중에 또 29명은 전쟁 중에 저쪽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한국전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어디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교인 것 같아요. 직업군인. 그래서 뭐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군사학교를 가서 아버지처럼 될 생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교로서 한국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것이죠. 이거는 뭐 자기가 자라날 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온 지 한참 된 일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뭐 한국전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두운 경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한국전의 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데, 그거를 툭 터놓고 얘기해 볼 기회는 없었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추측에 따르면 things that were too painful to recall, 기억으로 되살리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추측할 뿐이에요. 살면서 집에서 느껴지는 여기저기 조금씩 있는 힌트를 통하여, 자기네 아버지의 행동을 통하여 당시에 한국 전쟁 중의 경험을 짐작하는데, 그 짐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쓴 단어들이 이겁니다. desperation, 필사적임,
death, 죽음, fear, 공포, darkest element, 가장 어두운 그런 요소들,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접근이고,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이런 게 뉴스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책으로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관심과 출판사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이 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쓴 것이죠. 이 책의 제목에 나온 말 American Century,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헨리 루스라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군요. The most influential private citizen in the America of his day. 자기가 살았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미국 시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혹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미국 사회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랍니다. American Century.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잡지 타임지라고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잡지 라이프 이런 거 있죠. 포춘 매거진 이런 거 우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분야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이런 잡지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방송이나 녹음 이런 거 하는 회사 갖고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미디어 재벌이죠. 흔히 미디어 재벌에 속한 언론사들이 사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러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940년대, 1950년대에 그런 생각을 세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 American Century가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의 169페이지에 보면 American Century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American Century란 물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 미국이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휘하느냐? For such purpose as we see fit.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자기들이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반대할 때에도 그렇게 정하고, by such means as we see fit. 그 방법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다. 그런 거 하는 시간, 그게 American Century라는 거죠. 우리에게 좀 익숙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라크 전쟁하러 갈 때 다른 나라들이 머뭇거릴 때 미국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호주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목표도 좀 애매해 보이고 방법도 좀 탐탁치 않은데 미국은 하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뉴질랜드에서는 뭐 아주 자주 볼 수 있죠. 그런 또 다른 예는 월남전이죠. 월남전에 왜 가냐, 혹은 월남전에 간 다음에는 월남에서는 또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냐, 이런 비판이 어디 외부에서 오는 비판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국내에서도 있죠. 하여튼 그럴 때에도 관계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런 게 American Century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느냐 하면 그 생각은 40년대에도 존재했으나 그 행동이 구체화되는 것은 한국전쟁 중이라는 거죠. 이 책을 지은 사람이 호주 사람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어디로 흘러가서 사실 이런 내용은 몇 년도에 있었던 유엔의 무슨 합의 몇 조 몇 항에 따른 것이다 라던가, 혹은 뭐 이러저러한 행동은 어떤 조약의 뭐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역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거대한 판결문 같아요. 이 사람이 주목하는 어떤 구체적인 유엔 합의 위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 뒤에 9.28 서울 수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있으면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 전쟁을 멈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멈췄으면 피해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냐 하면 유엔에서의 합의가 거기까지 북한군을 물러가게 해주세요까지가 유엔 합의지, 미군이 독자적으로 38선을 넘어가서 거의 중국 국경에까지 가는 그런 합의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38선을 미군이 넘어가면서부터가 이 American Century의 행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 책을 지은 사람이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시에 쓰여졌던 호주 내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호주 내부의 문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동경에 호주 외교관들이 나가 있고, 그 호주 사람들이 당시에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보고를 올리거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1월 7일, 그러니까 1950년 11월 7일에 메가던의 군대가 북한에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올린 보고서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호주 내부의 기록입니다. 맥카서가 믿기를
that it was time for a showdown with communism. 맥아더가 엄청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와 최종 결전을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자기들의 역할이 단순히 한국 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죠. 맥아더가 한국 전쟁에 국한되지 않는 더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것은 단순히 호주 외교관들이 쓴 글이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글을 보면 이 책의 9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맥아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영국 사람이 쓴 건데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Dreams of the Conquest of Asia.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 수준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한번 들어보시죠. Genghis Khan. Genghis Khan. 우리가 흔히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맥아더는 자기를 saw himself as a Genghis Khan in reverse. 징기스칸이 했던 행동, 즉 아시아의 영역을 엄청나게 넓힌 그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맥아더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 그거를 엄청 찌그러지게 해야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초창기에 중국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있었던 어떤 회의에서, 그 회의는 50년 8월에 있었다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맥아더가 했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I pray nightly that they will. 밤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이란 중국 군대가 이 전쟁에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꼭 중국의 공산당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먹혔는지 이제 중국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대충 이 책을 바라보는 큰 시각이에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시선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가고 싶은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이 미국에 있으며 그런 행동은 이때 시작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Korea Where the American Century Began인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사람 중 3사람을 선정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의 후반부에서 다룰 3명의 인물 중 첫 번째 사람은 장개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개석은 중국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장개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책에 나온 장개석은 미국에서 장개석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 장개석이에요. 이 40년대, 50년대 미국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그리고 그 속에 관련된 인물들 엄청 우습게 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아름다운 미래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기독교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 그게 자기들이 꿈꾸는 중국의 미래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여 달성될 수 있느냐? 미국에서 대학 나온 송미령의 남편인 장개석, 감리교 신자인 장개석을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책에 나온 문장 하나를 빌려오자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Shaped by Christian America. 하느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양들이라고 합니까? 그게 많은 미국에 의해서 중국의 운명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또 led by Methodist 장, 감리교회 신자인 장개석이 이끄는 그런 중국의 운명, 그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장개석을 미국에서 띄우는 과정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상당히 유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그 사람이 나오죠. 한국 사람이 만약에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나오면 그게 한국 내에서 엄청 뉴스가 되겠죠. 장개석이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7번 표지 인물로 나오고 그 사람의 와이프인 송미령도 2번 나왔다는 거예요. 7번은 1950년 7월까지 합산했을 때 1등인데,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자기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보다 장개석이 더 많이 나온 거고 공동 1등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맥아더죠. 그래서 미국이 장개석과 장개석의 국민당을 단순히 이렇게 언론에서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기와 자금을 대주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주기만 하면 상당 부분이 모택동 쪽으로 확 넘어가죠. 그래서
모택동 쪽에서는 원하는 게 있으면 장개석한테 받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3페이지, 이 책의 63페이지에 보면 모택동이 자기들끼리 장개석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나왔는데 그때 쓴 말이 이겁니다. 보급장교, supply officer.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다루게 될 3명의 인물 중 첫 번째 사람인 장개석이고 두 번째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승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무슨 뭐 여운형, 김구, 조만식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요. 아무 사람에게도 애착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조사한 대로 그대로 책을 쓰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승만에 대한 한국 내부의 어떤 다른 견해들 그거 뭐 이 사람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기록에 충실하면 그게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승만에 대한 기록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서구 사회에서는 칭찬이 아닌 일을 할 때, 지적질을 할 때 칭찬을 좀 한 다음에 지적질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행동을 흉내내서 좀 이승만에 대한 칭찬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을 보고 싶은데 앞만 봐도 이 책에는 이승만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칭찬을 좀 가져다가 그걸 좀 다루고 다시 이 책으로 오려고 합니다. 이승만이 한 20살쯤 됐을 때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딱 배우기 시작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영어를 잘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서는 이 사람 입학 후 6개월 뒤가 되면 야 1학년은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아예 교사진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20대 중반일 때 고종을 폐위시키는 쿠데타 계획에 참가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한 몇 년 가 있는데 만일 이 녹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감옥에 한 5년 정도 가 있는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승만을 감옥에 넣었더니 이승만이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하면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문의 논설인으로 활약하는 거죠. 제국신문 논설을 그 안에서 집필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배우려면 사전이 필요한데 조선에는 영한사전, 한영사전이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그런 작업을 감옥에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러일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작업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뭐 이 정도면 칭찬이 되지 않았을까 해요. 이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의 지은이는 이승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뭐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감옥 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 CIA 내부 문서에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CIA는 45년 당시에는 없었지만 CIA의 전신인 OSS라는 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Demagogue bent on autocratic rule. 선동 정치가인데 독재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선동 정치가이며 그 다음에 His intellect is a shallow one. 지적으로 얄팍하고 and his behavior is often irrational. 행동은 종종 비이성적,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 내에 있는 문서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a dangerous lunatic. 위험한 루나틱을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신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 그거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이겁니다. 여기 41, 42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No wonder the US State Department opposed his entry into Korea in 1945. 미국의 국무부가 1945년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반대한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인물 평가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승만이 한국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 라고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물 평가를 쭉 살펴본 메가더는 그러니까 반공주의자고 영어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됐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승만이 한국에 가는 거는 반대했지만 그게 일본에 가는 걸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으로 데려옵니다. 일본에 도착한 다음에는 메가더가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로 이승만을 데려다가 조선호텔에 서울의 조선호텔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발표한 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거죠. 당시 조선호텔은 미군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만 머무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승만을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패트릭 쇼라는 사람이 호주 사람이죠.
한국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나중에 패트릭 쇼는 자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주미 호주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남긴 기록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Korean prisons, 대한민국의 감옥들은 are now fuller of political prisoners than under Japanese rule. 조선 총독부 시절에 있던 정치범보다도 지금 즉 1947년 이때 메가더와 이승만의 합작으로 더 많은 정치범을 감옥에 넣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죠. 대충 여기까지가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녹음에서 알아볼 세 번째 인물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하는 건 논쟁적인 소재니까 여기선 건너뛰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김일성이 하고 싶은 것은 남한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자기 말로 인민의 낙원 이걸 만드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스탈린. 스탈린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전쟁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와줄게.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당시에 무슨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보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보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탈린이 뭐 무시하거나 뭐 지금은 안 돼. 이런 답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보를 계속 여러 번 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쟁에 동의한다라는 답장이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같으시면 10번째 전보를 보냈을 때 10번째로 거절하는 답이 돌아오면 11번째 같은 전보를 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20번 거절을 당하면 21번째 다시 전보를 치시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보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번 전보를 친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뭐 스탈린 동지 우리 남한을 쳐들어갑시다. 그렇게 48번째 보낸 전보 뒤에 스탈린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게 1950년 1월 30일 전쟁을 하기 몇 달 전부터 김일성과 스탈린은 이런 걸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전쟁을 할 때는 모택동의 허락을 받아서 함께 전쟁을 하도록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택동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대화를 하던 중 결정적으로 5월 13일에 베이징에서 김일성과 모택동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형식은 이제 김일성이 남한을 이렇게 쳐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보여주고 그걸 들은 모택동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화가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아니 그럼 스탈린 동지가 이미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밤 11시라는 거예요. 5월 13일 50년이죠. 5월 13일 밤 11시에 대화가 거기까지 흘러갔을 때 잠깐 기다려봐 하고 주은래에게 모택동이 주은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뭐 아이 주동지 지금 김일성이 그러는데 소련에서 이미 이 계획을 허락했다는 거야. 가서 좀 알아보지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그 얘기를 들은 주은래가 베이징에 나와 있는 소련 대사관을 찾아간답니다. 소련 대사관에 찾아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기록이 소련 대사관에 남아있겠죠. 문을 열어준 시간이 11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 소련 대사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깨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다시 소련 대사와 주은래가 이런 대화를 시작한답니다. 뭐 모택동과 김일성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여차저차하여 내가 여기 오게 되었는데 모스코바에다가 전보를 좀 쳐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대사가 그럼 그래야죠 하고서는 모스코바에다가 전보를 친다는 거예요. 그 전보에 대한 답장이 다음 날에 오는 거죠. 14일에. 참고로 1950년 5월 13일은 토요일이고요. 따라서 14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은래와 그 소련 대사는 어느 나라 말로 의사소통을 했을까를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뭐 한자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불어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 그 14일에 모스코바에서 온 답장 자체는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모스코바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결정은 김일성과 모택동이 합의하에 내려야 되고 만일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김일성의 통일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대화가 흘러가서 16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중공군이 압록강 북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인데 만일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중공 군대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압록강 북쪽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 뭐라 그러느냐? 그 전쟁은 자기네가 지금부터 하게 될 전쟁은 would be short, 아주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there would be no time for American intervention. 미국이 개입할 시간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and no need for Chinese troops. 따라서 중공군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책의 6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중국을 얕잡아 보게 되고 따라서 38선을 넘게 되며 약속대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양측의 피해가 많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전쟁은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서 오늘날의 신문을 봐도 종전선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평범한 호주 사람, 평범한 미국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스토리를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죠. 그래서 마이클 펜브로크가 쓴 이 책은 이 시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시기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행동을 혹은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한국말로 된 번역본은 없는 것 같아요. 녹음을 마치면서 이 녹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2개 내려보려고 합니다. 결론 1. 모택동과 주은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아마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 2. 메가더는 밤마다 기도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 사람이 쓴 한국 역사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